서울시 혼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데 당이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새 판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특히 그 핵심에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오늘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를 가장 빨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재건축부터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부터 저희 뉴스탑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1호 업무보고는 주택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서 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처음부터 꽤 굵직하게 좀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서울시장 행보를 이렇게 뉴스에 처음으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이제 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압승한 원인 자체가 이제 부동산 문제, 방역 문제 등등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번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년 5월이면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년 한 2달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성과를 내야지만이 다음에 또 선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굉장히 하루에 지금 뭐 일정이 보니까 꽤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대책을 보고받고 다산 콜센터 방문하고 뭐 등등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방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썩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방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려고 한다, 노력하고 있다. 이 모습만 보여도 국민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또 이게 하나의 또 선거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중앙정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 예. 또 안 된다.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 의원들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자체가 하나의 선거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동산 정책 가운데에서도 일반 시민들의 저항이 가장 컸던 게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저와 연동돼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가 넘는 재산상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고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데 당이 여러 가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계획하시는 서울 주거 대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처장,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원만한 시행이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뭐 공시지가의 문제 해결하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공시지가에 딱 특정한다기보다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뭔가 앞으로 이제 제동을 걸겠다. 이렇게 크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중앙정부와 이 서울시, 지방정부 간에 별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었거든요. 같은 정당에서 대통령과 이제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로 어떤 정부 정책이 이 지방 정부에까지도 확산이 돼왔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야당 시장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세제 개편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서 얼마든지 이제 안티를 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대폭 인상이 돼서 지금 그 이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이의 신청 재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아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공시 가격이 제대로 지금 그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주무부처인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은 서울 시민인데 서울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이 서울시, 이 지방정부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좀 일상화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번 선거 직전에 일반 국민들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은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다른 데로 아이들이 전학시킬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나라에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뭐 얘한테 이득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또 그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도 또 그 가격으로 그것밖에 못 사는데. 현장 목소리 듣고 왔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공시지가에는 하나로 뭉쳤거든요. 공시지가 제주서야 된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함께 할 것이다. 서초구청장은 엉터리 공시가의 세금 폭탄이다. 전국적으로 전면 제주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판단해서 선거에 국민의 뜻도 부동산이다. 이렇게 지금 첫 단추를 깬 겁니까? 일단은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실정 이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부동산의 문제가 내년 대선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당연히 핵심 이슈가 될 거라고 아마 모든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춘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 원희룡 제주지사, 그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나왔었죠. 예. 서울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 공시가 인상 가지고 서초구에서 나름의 어떤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원희룡 지사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현역 지자체장은 원희룡 지사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고 이 공시가의 문제를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부터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 시장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원지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에 이 문제에 같이 오 시장하고 공동정선을 펴면서 올라탐으로써 나름대로 좀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금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충분히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거겠죠. 지사들, 인물들 얘기를 잘 깨봤는데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오세훈 신임 시장 얘기처럼 정말 서울시가 공시가 제조사를 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면 다시 급등한 게 좀 낮아지나 내 세금도 좀 줄어드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정말 오세훈 시장이 저 부분에 관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거와 관련된 진전성이 있는 거라면 이미 서울시장 이번에 선거 때 여야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의견일치를 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너무 인상되지 않도록 어떤 범위 내에서 캡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적절하게 상승하거나 그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공시가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세 부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데 그게 지나치게 사실상 세금을 급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원래 원칙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시가가 어느 곳은 굉장히 사실은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택과 차등화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택이 그 비율별로 치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상한 그 왜곡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편법적 방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총액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법에 내에서 세율 조정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정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부동산 얘기 좀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치고 나간 게 이제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얘기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는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재개발 지역들이
가격은 급등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안정된다. 이게 지금 오 시장 생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의 지금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꽤 호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도 결국 이제 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이제 신호가 가면 아마 이건 진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당장 뭐 몇 억씩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것들이 앞으로 공급에 대한 이제 확실한 신념을 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여권 내에서도 저는 상당히 동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 선거 결과 보셨잖아요. 자, 서울 지역에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죠? 대부분 다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당 국회의원들 뭐 다음 총선 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까 조상호 이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유세나 양도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이거 정말 국민들 폭발한다는 이야기들이 실제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문제가 여당에서 정부에서 뭐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나타난 민심을 여당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도 다음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심을 어떤 면에서 잠재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좀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야당 시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 안 돼.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그 오세훈 시장 취임하는 그 당일날 회의 소집한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자, 이 민심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부는 그냥 원래대로 가겠다? 이거는 뭐 민심 완전히 역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오세훈 시장의 안을 가지고 저는 정부 여당도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진짜 여당한테도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행보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공관에 입주하지 않기로 오 시장이 결정을 한 건데요. 구장처장. 네. 이 얘기는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게 네. 공관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이 썼던 공관은 전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네. 오 시장이 새롭게 전세를 얻어서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관에 가지 않겠다,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 자체가 박원순 시장 때 공관이 어땠지를 지금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전세가만 해도 28억 원이나 되고 이 면적이 그 200평 가까이 되는 660제곱미터 되는 이 호화 공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관을 전임 시장은 썼는데 후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쓰지 않겠다. 뭐 자연스럽게 공관에 입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이전 시장의 어떤 호화 공관을 연상시키면서 이 시장이 교체됐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 차장의 분석을 좀 이어서 얘기해보면 김 변호사님 실제로 당시에 물론 뭐 공관에 그 정도의 금액이 투자돼야 되는 게 뭐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도 있었지만 전세가 28억 논란은 당시에도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친서민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아마 본인 명의의 주택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장 처음에 나올 때도 아마 방배동 어디에 굉장히 넓은 아파트 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세를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회동 공간이 하면 28억인가 전세값 그렇게 했을 때 예. 과연 저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표방하던 가치와 맞냐라는 얘기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민주당 소속 시장이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에 가장 큰 권한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이거든요. 예. 서울시장 공간이란 게 그냥 뭐 가족끼리 가서 밥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외국에서 손님 오면 홈파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접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서울시장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 공간이 계속 있다고 하면 거기 그냥 입주하면 되는데 박원순 시장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해요. 1월에 끝났다고 네, 그럼 새로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으면 새로 구하면 모를까? 지금 1년 남았잖아요. 1년도 채 안 남은 겁니다. 어떤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지금 1년 살라고 새 공간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2년 이상의 전세 계약하는 게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은 임기 동안은 공간 안 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재선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뭐 재선해서 4년을 더 서울시장으로 재직한다고 하면 저는 서울시장 정도 되면 그래도 외국 손님들을 좀 접대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오 시장이 정부와 조금 다른 방향은 앞서 말했던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틀어막기식 방역 대책은 지속하기 어렵다. 맞춤형, 서울시만의 맞춤형으로 방역 대책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오늘 있었던 오 시장의 목소리와 함께 어제 정은경 청장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구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 시장 행보가 좀 많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코로나 관련은 여기 보면 유흥주점을 자정까지 영업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서울형 거리두기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울형 거리두기가 현실화되려면 정부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오세훈 시장의 뜻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그동안 누차 지적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규모 공장지대보다는. 자, 그렇다 보니 여기에 생계를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 방역을 이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시까지 이제 식당, 카페 무조건 다 이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사실은 뭐 일부 주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영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넘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지금 생계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 또 유흥업소 문을 이제 또 닫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그냥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야당이 제기해왔던 게 뭐냐면 이걸 뭔가 좀 더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까지로 한다든지 업체에 따라서 12시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건데요. 이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추가 설명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도를 재거나 QR코드만 등록을 하는 것만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가 지금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한 1, 20분 만에 알 수 있는 거를 도입하자. 네, 그게 유흥업소 이제 시간을 좀 늘리기 그렇죠. 위해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PCR 검사를 통해서 증폭시켜서 한 빨라야 6시간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거 쓰면은 이제 한데 문제는 저게 오류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내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양성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게 신뢰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데 저녁에 저게 확인해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이야기로만 하면 굉장히 그래도 이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한 거지만 또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하듯이 이게 지금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확산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0시까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옮겨서 또 12시까지 하다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촉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국 우리 답은 백신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집단면역이 거의 이루어져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저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 백신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백신 수급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이 긴급 회의도 여러 번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물론 저는 어떤 문제 제기는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마 이제 중대 그 방역본부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얘기한 게 뭐 독자 방역이라는 표현보다 상생 방역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릴 결정은 아니다. 확실히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좀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런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가들에게 방역 조치에 관한 기준 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방역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그 전문가인 질병청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질병청이 각 시도별로 일정 부분 또 재량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재량 범위 내에서 그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건 별개로 하고 본인이 일단은 과학적 영역인 그 부분에서 그냥 행정가의 관점이나 아니면 여론의 어떤 흐름을 타고
뭐 일방적이거나 아니면은 독자적인 기준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까 이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이런 코로나 극복에 그러니까 자신의 손도 한 번 더 보태고 싶다면 오히려 백신 확보를 위해 지자체로서 추가적으로 할 일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성과로 가져갈 수는 없는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상우 대표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자체장이 예. 독단적으로 백신 수급에 나설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그 질병청을 중심으로 진행은 돼야 되겠지만, 예. 지자체장도 결국에는 외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 본인의 역량을 또 보여주는 건 별개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오세훈 시장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